예,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 디자인 심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상표심사정책과의 정무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고객의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2022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및 상품 분류 고시 개정 사항,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 개정 내용 등이 소개됩니다. 모쪼록 이번 설명회가 상표 또는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김한권 사무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김완곤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 상표 제도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19일 날 개정하고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올해 이번 달 초인 22년 2월 3일 날 개정되고 23년 내년입니다. 2월 4일 날 시행될 예정인 상표법 개정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될 상표법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19일 개정되고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상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 청구 기간을 연장합니다. 보정각하 결정 및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청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관련 상표법은 제115조 및 제116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 이후 보정각하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 등록 출원, 국제 상표 등록도 포함됩니다. 부터 적용됩니다. 요 이제 시행사항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올해 4월 20일 전에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4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청구 기간인 3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 시행 내용의 적용 시점은 심사관의 거절 결정 또는 보정각하 결정의 결정일이 아니라 그것을 송달받은 대리인 또는 출원인이 송달받은 날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께서 심사관이 4월 20일 전에, 그러니까 4월 19일 날, 이제 4월 19일에 거절 결정 또는 보정각하 결정을 했을지라도 시스템상 또는 우편으로 4월 20일 이후에 그것을 송달받거나 확인하시게 된다면은, 청구 기간은 그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심판 청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대한민국 정부 입법 정보 시스템인 law.go.kr에서 나와 있는 개정 사항을 비교한 것입니다. 현행 법이고요. 4월 2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0일에 시행될 때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준, 적용 시점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각하 결정뿐만 아니라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또한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을 불복하는 자는 거절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월 20일 이후에 이러한 결정 등본을 송달받으신 경우에는 심판 청구 일자를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 등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개정을 통해서 출원인 및 출원인의 그런 충분한 심판 청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이 심판 청구 연장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심판 청구 시에 많은 기간 연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킴으로써 출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절차 무효 및 상표권 회복 요건의 완화입니다. 현행 상표법에서 절차 무효라든가 그 상표권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등에서 이러한 이제
이제 회복 요건은 현행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인용될 수 있는 사례이라서요. 그거를 특허, 상표, 디자인 공이 모두 정당한 사유로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상표법은 제 18조 2항이고요. 또한 77조 1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례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제 절차의 무효, 그 다음에 상표권의 회복 관련해서 공이 입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입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부칙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4월 20일 날 시행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4월 20일 이후에 그러한 그 절차 무효로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20일 이후에 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해서 상표권이 설정 등록이 되지 않거나 상표권에 이제 그러한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 경우에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4월 20일 이전에 입법 시행 이전 4월 20일 전에 무효 사유가 있을지라도 지금 무효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무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가 3월 10일에 이제 그 소멸을 했고요. 그날로부터 4월 20일이 2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절차 무효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칙에 있는 적용례를 한 번 더 유의를 하시고 나중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회복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규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절차의 무효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7조는 이제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이제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네, 이제 정당한 사유로 저희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현행과 개정안의 적용 요건상 차이를 보자면은 현행에서는 이제 인정되는 경우는 뭐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으로 본인이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거나 아니면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할 시스템이 안 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마비돼서 못 낸 경우만 인정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외자가 항공우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도 인정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이렇게 응급상황의 질병,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죠. 그런 질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리인, 뭐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해서 입원한 경우 심사청구기간, 특허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절차에 대한 무효, 그런 기간, 절차에 대한 보정기간을 경과했을 때,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불인정되겠지만은 개정에서는 이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 이제 거래은행에서 연차등 납부 고장 이런 경우도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법에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청에 별도의 심의 건건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설해서 그것을 판정해서 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된 사례가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공지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라고 추후에 계속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분할 출원 시에 우선권 주장의 자동 인정입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 시의 특례에 있어서도 이제 우선권 주장의 자동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우선권 주장을 한 출원을, 그러니까 원출원이죠. 지금 원출원을 분할 출원하는 경우에 그 분할 출원도 자동으로 우선권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만약에 원출원의 그런 우선권 주장과 함께 우선권 증명의 서류를 제출했었다면은 분할 출원에서도 해당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상표법은 제45조이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나는 자동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 우선권 주장을 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동 인정된 우선권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례는 입법 시행 이후니까요.
올해 4월 20일입니다. 이후에 분할 출원, 그날 이후에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 분할 출원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분할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법 시행기 측에서 취하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개정 사항들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할 출원을 인정하게 되고요. 아직 상표는 이제 상표에 있는 변경 출원 제도에는 이제 우선권 주장의 자동 인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4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인 우선권 주장의 자동 인정은 출원의 분할입니다. 저희 그 분할 출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선권 주장을 자동 인정할 것이고요. 변경 출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등록 결정 이후에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등록 결정 이후에 직권 재심사 제도는 특허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 저희 상표법에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등록 결정된 출원 상표가 설정 등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출원인이 이제 등록 결정되면 출원인이 이제 등록 결정서를 받고 그날로부터 2달 이내에 이제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납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납부하고 이제 설정 등록 행위가 있는데, 그런 설정 등록 행위가 있기 전에 심사관이 다시 한번 어떠한 사유에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등록 결정 이후에는 이런 직권 재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심사관에 의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발견한 경우라면은, 명백한 거절로 다시 발견한 경우라면은 등록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규정같이 설정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38조 1항 무효 사유가 아닌 거절 이유죠. 그 일상 비리 출원 위반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권 재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상표 등록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다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그러한 거절 이유 기간을 통지해서 이제 의견 제출 기간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의견서를 받고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심사 중인 거는 적용되지 않고요.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 등록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네,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은 미적용됩니다. 왜냐면은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는 등록료를 국제사무국에 선 납부하고 바로 등록 결정 시점에 설정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설정 등록까지의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는 이 직권 재심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2월 3일에 개정됐고요. 내년 2월 4일 저희가 이제 상당히 요거 같은 게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저희가 특허청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저희에게 도입됩니다. 부분 거절 제도입니다. 지금 중국,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여러 국가들이 이제 도입한 제도인데요. 현행 저희 거절 결정은 전부 거절 결정입니다. 지정 상품이 10개 중에 하나에 거절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걸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10개의 지정 상품 모두 거절하는 제도이고요. 그건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정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상표 등록 출원 심사 결과 일부 지정 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은 이제 등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상표법 54조 거절 결정, 57조 출원 권고, 68조 등록 결정에 있어서 조문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정 상품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거절 이유 없는 상품은 등록 결정, 출원 권고하고 등록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등록 결정 시기는 나머지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의 이제 등록 결정은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의 거절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도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심사관이 일부 상품에 거절 이유가 있다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나머지 상품을 등록받으려면은 그걸 삭제 보정하거나 분할 출원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된다면은 그런 이제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이 이제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원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그래서 이제 상품은 이제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행보다는 이제 편리해질 것이고요. 불필요한 이제 보정서라든가 이제 분할 출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 빨리 등록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현행과 같이 삭제 보정 또는 이제 분할 출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심판에 있어서도 현행은 이제 모든 지정 상품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청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거절 결정된 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심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불복 심판 청구가 이제 2개 이상의 지정 상품일 경우에는 그 각각마다 각각의 일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은 내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 등록 출원,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 그 다음에 국제 상표 등록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법 시행을 심사 기준이 아닌 등록 출원을 한 것은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차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정 출원 상품이 4개일 경우에 2개의 지정 상품에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거절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의견 제출 통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 A, B에 대해서는 네, 출원 공고 대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에 요 상품에 대해서는 뭐 34조 1항 제7호에 의한 거절 이유가 있다. 맨 밑에 이제 이의서 위에서 거절 이유가 없는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이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한 그런 확정 거절 결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의견이 받아진 경우에 이제 출원 공고 될 것이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제 통지를 하게 되고 보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취소 환송되면은 거절 이유 없는 상품과 같이 함께 출원 공고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거쳤다 할지라도 뭐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만 출원 공고 등록 결정 이제 설정 등록 행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대응하기 힘들었던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같이 대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절 결정 이후에는 이제 심판 청구 이제 앞으로 4월 20일 이후라면은 3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간단하게 거절 결정 저희가 심판 청구 가서 보정서 많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선동적 상표와 유사한 상품을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 다 할지라도 심판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재심사를 한 번 거친 경우나 거절 결정을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고요. 재심사를 청구하시면은 그 청구는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 결정이 난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이제 불복할 수 있는 심판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거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법 시행이고 출원한 상표 등록 내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 등록 출원이고요. 재심사 청구는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은 18개월 이내에 모든 심사를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올해 저희가 추진할 예정인 상표법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표준문자 상표 출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문자라 하면은 도형이라든가 그 문자의 도형 요소가 결합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문자 말 그대로 이러한 문자 방식으로 이제 된 표장이죠. 그런 표장으로 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표준문자로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특허청장이 지정한 문자라고 하면은 현재로 저희가 하기에는 이제 한글, 한자도 이제 대부분 인명용 한자 9만 자가 넘습니다. 그런 한자와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고 색채 또는 도형적 요소 없고 상표를 구성하는 글자체 크기는 동일해야 되고 타이핑으로 작성해야 될 것.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출원을 하게 되면 표준문자로 그 취지를 밝힌 표준문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표준문자의 저희 내부적인 심사 앞으로는 이제 표준문자를 다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일상표 출원에 해당하지만은 표준문자와 기존에 등록되었던 일반 상표 또는 향후 신규로 출원할 그런 상표 간에는 일상표 일출원을 미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건 심사 기준에 이렇게 정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표준문자로 등록된 상표에 있어서는 상표 사용, 전용권, 침해로 보는 행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칙 조항인 225조도 같이 개정할 예정인데요. 표준문자로 등록된 상표와 글자체만 다른 상표는 이제 등록 상표, 동일한 상표로 이제 취급할 규정을 이제 225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형 식별력 인정 확대입니다. 또한 이제 분할 출원 아까 죄송합니다. 분할 출원이 아니라 변경 출원식입니다. 우선권 자동 인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존속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 등록료를 납부할지라도 만약에 자기가 그걸 취소한다거나 개시일 전에 취소한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등록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취지상 어차피 이제 등록 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취소라든가 소멸된 상표권에 해당하는 등록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료 반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고요. 등록료 분할 납부 시에도 2회차 이제 시작인 5년 차가 되기 전에 소멸이나 취소된 경우에도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상표 등록 출원 절차 개선입니다. 저희가 현행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서는 이제 전부 대체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부 대체뿐만 아니라 일부만 이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 국내 상표 등록 출원을 포괄하더라도 대체를 인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이제 국내 상표 등록 출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출원의 분할 및 권리 분할을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상표 등록 출원 같은 경우는 보호부여 기술서라든가 가거주 하청통지서는 이제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등록결정서라든가 거절결정서는 출원인에게 별도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대리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제 송부해 드리는데 이런 절차를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이제 첨부 서류 형식으로 해서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이고 다만 이제 국내 대리 있는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리인에게 별도로 송지할 예정입니다. 이제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작년 올해 개정됐던 상표법과 올해 이제 개정 추진할 상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향후에 저희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표심사정책과에 근무하는 정무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상품 분류 고시에 대한 개정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개정 사항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상품 분류를 할 때 참고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보시면 저희 올해 2022년도 고시상품 명칭 조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지정상품 명칭의 추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 그에 따른 유사금 코드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 명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명칭을 추가한다는 것은 제31차 니스 상품 분류 이것은 국제 상품 분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 고시상품 명칭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코비드 시대 저희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시대에 맞는 여러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품 명칭에 대한 추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사금 코드 조정으로 국제 분류 기준이 니스와 함께 MGS 즉 와이포 국제 특허 기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MGS 상품 명칭들과 TM5라고 해서 저희 상표 분야 선진 5개청이 같이 인정하고 있는 상품 명칭에 대한 유사금 코드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드리드 출원 시에 하자 통지를 받았을 때 이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유사군 코드를 조정하기도 하였으며, 그다음 거래사에 부합하는 유사군 코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항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칭을 삭제하는 경우는 불명확한 지정상품을 정비하는데요. 이제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상품 명칭은 이제 저희 고시 명칭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대신 이에 대한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원이 저조한 상품 명칭, 그러니까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출원한 지정상품 명칭에 대한 그 횟수가 5번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삭제를 하여서 상품 명칭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고시 반영 상품 조정은 총 2,362건이었고요. 이제 신규 상품이 1,000여 건 반영이 되었고, 영문 명칭 추가가 있었고, 유사군 코드 변경은 한 70건 정도 있었고요. 명칭 변경 및 삭제가 대략 한 900건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명칭을 살펴보시면, 신규 명칭은 주로 니스 분류에 의한 신규 상품 명칭 반영이 있는데요. 니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인정된 상품 명칭을 간략하게 보시면, 7류는 이제 기계류 쪽인데요. 그 3D 바이오 프린터기, 아니면 뭐 가정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청소 및 세탁 로봇, 이와 같은 그 디지털 신규 상품 등 위주로 상품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류의 전자기기, 과학, 컴퓨터 쪽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신규 상품 명칭으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요즘에 메타버스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 HMD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그리고 착용 가능한 스피커, 무선 스피커 마이크 등이 9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신규 상품 명칭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10류에 해당하는 치료용 일회용 온열 마스크, 떨림이 있는 환자용 숟가락, 전기식 마사지건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기계기구로서 11류에 해당하는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눈길용 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28류 오락용품, 스포츠용품, 아니면 35류 도소매업이나 경영업 쪽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업인 42류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명칭들이 새롭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니스 등 국제 상품 명칭에서 인정받은 새로운 상품 명칭을 등록을 한 것이, 고시 명칭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상품 명칭을 조사를 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규 상품 명칭을 발굴을 해서 저희 쪽 고시 명칭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일단 9류 쪽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려받기 예를 들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지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슨 메타버스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10류에 이제 문의를 자주 해주시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워낙 수요가 예전에는 직접 검사소에 가서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알기로는 이제 자가검사 키트를 많이 약국에서 구입들 하셔서 집에서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한 바이러스 자가검사용 키트도 새로운 신규 상품 명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율주행 휠체어, 11류의 자율주행 휠체어, 내지는 이제 42류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 상담업 등의 신규 명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사군 코드는
이제 상품을 심사할 때, 즉 상표 출원을 하고 상품을 심사할 때 좀 유의해서 이제 심사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큰 조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못된 부분이나 거래 실정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씩 그러니까 수정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말굽 깎는 칼, 말굽 깎는 칼은 원래 칼이나 칼날, 손도끼 이런 쪽에 해당하는 G310101에 해당하는 유사군 코드였었는데 이거를 축산용품으로 축산용 수공구로 판단을 해서 G380402에 구분을 유사군 코드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낙인 용구는 가축 낙인 용구는 비정기식 수공구인 3103으로 분류되었었는데 이표 장착기, 즉 이제 축산용품의 하나인 이표 장착기에 해당하는 유사군 코드로 같이 변경을 하고 명칭도 변경을 해서 가축 이표 장착기로 380402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미지 처리 기기는 원래 영상 음향 기기인 390701에 구분이 되었었는데요. 그 코드를 변경해서 컴퓨터 하드웨어에 준해서 390803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다음에 RFID 미들웨어는 원래는 390803으로 분류되었으나 컴퓨터 전자 응용기기 이쪽으로 분류되었으나 이거는 사실 무선 주파수 인식 미들웨어로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390802로 재구분되었습니다. 수정해서 반영이 된 거죠.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정형외과용 소프트 깔창, 슬리퍼용 패드, 신발 깔창, 신발용 패드 이런 것들은 의료용 솜, 붕대, 기타 의료용 보조 재료 이렇게 110301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유사군 코드 조정이 있어서 정형외과용 신발이 부속품 또는 치료 목적의 의료용 보조 교정 기구에 준해서 11010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세척용천은 원래 광학기기인 3405 이쪽에 구분이 되었었는데요. 같이 부속품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청소 및 세탁 용구에 준해서 변경을 하여서 G1401 유사군 코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에 관한 정보 제공업은 S120503으로 하나로 유사군 코드 하나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치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보 제공업을 포함해서 120502를 합쳐서 유사군 코드를 추가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칭 변경이나 삭제된 내용인데요. 국제 분류 기준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제 기타 오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거나 불확실한 불명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삭제한 내용인데요. 먼저 방호 마스크는 리스 명칭에서 비의료용으로 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비의료용 방호 마스크로 명확하게 하였고요. 의료용 방호 마스크면 다른 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비의료용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쇼핑백 가방은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으로 바꾸고 로커는 여러 가지 용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구로 한정해서 지정상품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용 컨디셔너도 의료용에 해당할 경우는 다른 류로 가기 때문에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컨디셔너로 명확하게 한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불명확한 상품 명칭인 화상회의 시스템은 마드리드 출원했을 때 하자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서 화상회의 시스템 장치로 이렇게 변경을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과용 가운은 오번역이 되었었던 것으로서 수술용 가운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명칭 삭제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생용 손 닦는 수건, 이것은 재질에 따라서 다른 류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용 종이제 손 닦는 수건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의료용 접착 밴드 같은 경우는 의료용 접착 테이프, 동일한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분류에 관한 관련법이 좀 약간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상품을 출원할 때 상품 명칭을 이제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에 따른 기타 규정이 바뀐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지정상품 설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었던 것을 좀 세분화해서 지정상품의 명칭이나 상품의 특성 및 거래 실정 아니면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아니면 그 지정상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그 자료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은 상품 심사를 할 때 특히 신규 상품이 나왔을 경우에 큰 도움이 돼서 심사에 이제 명확성이나 객관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제 명칭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거나 신규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할인이 있는데요. 수수료 할인은 지금 이게 시행은 8월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8월에 시행이 될 건데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전자로 할인받는 것처럼 고시상품 명칭으로 출원했을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분거절 제도를 앞에 상표법 분야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내년에 도입될 제도인데 부분거절 제도 도입 자체가 지정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을 등록받도록 한다는 주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정상품별로 상품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상품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유사 대비할 때도 그렇고 정확한 상품의 특성 및 거래 실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는 상품 해설서를 올해 작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명칭을 보다 쉽게 카테고리화해서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할 것이고 그리고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상품 명칭을 좀 더 정비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출 거고요. 그거에 따른 역량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원인 입장에서는 고시 명칭이나 명확한 상품 명칭을 출원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 상품 출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정상품 설명서 제출을 이제 지정상품 설명서를 활용하여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상품 분류 관련해서 안내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책자 통계에서 법령 조약, 그리고 최근 개정 훈령 얘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검색어를 치는 게 제목 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상품이라고만 치셔도 저희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개정된 거 그리고 유사상품 심사 기준 등이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서 출원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스의 상품 명식 검색도 반영이 돼서 상품 명칭이 류 구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22년 버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뿐 아니라 키프리스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상품 명칭에 대한 것은 이제 키프리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상표에서 상품 우측 상단에 상품 명칭 검색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 이제 좌측 상단에 상품 명칭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제 제가 지금 보석이라고 쳤는데요. 보석이라고 치면 이렇게 보석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지정상품명이 쭉 나오고 그 오른쪽에 출처 즉 리스 인정 명칭인 리스
와이포 인정 명칭인 와이포, TM5에서 인정하는 명칭 등이 체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느 만큼 이 지정상품 명칭이 인정받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한 명칭을 저희들이 매일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출원인분들이 그 상품을 출원하시면서 이제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명칭을 넣는 바람에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거절 이유가 나가는 경우가 거절 이유가 나가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저희들이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자동으로 이제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신규 상품 명칭 발굴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지정 상품 설명서를 신규 상품 내실 때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안 코너도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상품 등 신규 상품 명칭을 제안하실 사항이 있을 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지식재산 제도 안에 분류코드 조회를 들어가시면 상품 조회 안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신규 상품 명칭 제안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명칭 제안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메일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분한테 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 상품 명칭을 반영할 만한 건지, 아니면 이 상품 명칭을 좀 수정해서 이제 명확한 상품으로 만들면은 이제 구시 상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니까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질식소화포라는 신규 상품 명칭을 제안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약간 그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서 화재용 질식소화포 정도로 해서 고시 명칭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상품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흥선 서기관입니다. 예, 오늘 디자인 보호법 개정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에 디자인 보호법 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이 한 5가지 정도 꼭지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부터 새로 추진할 과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현황으로 화상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 디자인의 보호 대상 확대는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 화상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 디자인 자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상 디자인을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의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실시 행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우선은 물품성, 유체물에 한정되어 있는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무체물인 화상에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전송을 통한 행위도, 실시 행위도 역시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화상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작이라든지 기능 발휘의 기능이 있는 화상에 관해서만 보호가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상 디자인은 종전대로 운영이 되고요. 다만 명칭에 있어서는 화면이 표시된 휴대폰, 이렇게 화상이 화면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도 운영상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확대되는 물품에서 독립한 화상 디자인은 출원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립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조작이라든지 기능 발휘가 있는 그런 화상에 한정돼서 보호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출원서 서식상에도 용도 기재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작성의 디자인의 설명란이라든지 이런데 그 화상이 가지고 있는 용도나 기능을 표시해야지 등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벌 물품의 부분 디자인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도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한벌 물품의 일부 지배적인 특징 있는 부분만을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벌 물품의 부분에 관해서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한벌의 수저 포크 세트인데 손잡이 부분에 지배적인 특징이 있는 그 부분을 타인이 모방해서 실시했을 경우 종전에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유사 판단을 해서 침해가 성립되기가 어려웠는데 개정법에 따라서 일부 지배적인 특징인 손잡이 부분만을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되면 권리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개정입니다.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작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고의적인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했고,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시 침해자가 디자인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니까 디자인권자의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산정했는데 이 부분이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적시 제출지 근거 및 심판과 분쟁 조정 제도 간 연계 근거 마련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간 이제 심판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민사소송법의 적시 제출주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판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디자인 보호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출원 절차의 무효 처분의 취소 및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 완화입니다. 종전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개정해서 병원 입원 등에 의해서 업무 처리가 불가한다든지 자동이체 오류 등으로 그 기관이 경과된 사유에 관해서는 향후 이 회복 요건 완화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재심사 청구 기간 및 보정 기회 확대입니다. 종전의 재심사 청구 기간이 30일이었는데 이걸 3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청구에 따른 보정 기회가 재심사를 청구한 때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보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 기간을 전체로 보정 기회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은 30일에서 3개월로 늘고 보정 시기는 재심사 청구에 따른 출원의 보정 시기는 청구한 때에서 재심사 청구 기간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물 분할 청구 시 공유인 디자인권의 실사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매 등 공유물 분할 청구 전에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그 공유 디자인권자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해서 그 권리자의 그러니까 그 공유인 권리자의 그 실시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이전에 그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공유 디자인권자는 통상 실시권에 의해서 실시 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분할 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제도 도입입니다. 원 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대한 청구 취지, 증명 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분할 출원에 관해서는 자동으로 이러한 취지 기재라든지 증명 서류가 제출된 걸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등록 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입니다.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명백한 거절 이유라고 하면 그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심판 청구 기간 연장입니다. 종전에 30일로 주어졌던 심판 청구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심판은 거절 결정, 등록 취소 결정,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년 4월, 그러니까 올 4월 2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금년부터 새로 추진할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부터 추진할 과제는 이렇게 6가지 꼭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법령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방향성만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관련 디자인 등록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디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리즈 디자인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관련 디자인 출원 시기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개량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약 5년까지 관련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권리자와 그 다음에 일반 창작자의 권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좀 조사를 해서 기간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련 디자인 간의 신규성 및 신규 선출원 경합 명확화입니다. 둘 이상의 관련 디자인 간의 신규성 및 선출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 간의 관계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관련 디자인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들 상호 간의 선출원 및 신규성에 관한 규정을 좀 명확히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디자인의 기본 디자인 주의 명확화입니다.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의 기본 디자인에 관한 요건은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디자인의 등록 여부 결정 또는 설정 등록 시에 기본 디자인의 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이 등록 결정되거나 존속할 경우 등록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입니다.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제한돼서 디자인권자의 보호가 정당한 디자인권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회복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를 인정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것도 정당한 사유에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회복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해서는 무효 심판의 경우에는 무효 심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악의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권리자한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 모든 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간접 침해에 관한 규정 보완입니다. 간접 침해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에만 사용하는 물품,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있는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품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침해로 볼 수 없는 침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립품에 의한 어떤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나든지 아니면 금형 제작을 통해서 침해품을 제작하고 있을 때, 그런 때 이제 간접 침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은 3D 프린팅에 관한 침해 내용입니다. 3D 프린팅 화일을 통해서 디자인품 침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기반의 위조 제품 판매가 증가되고 있어서 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 매개자에 대한 간접 침해 책임 범위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은 3D 프린팅에 관해서 3D 프린팅 화일을 생산,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또 이 실시에 따른 양도, 생산 등의 행위를 침해 행위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내용은 판매 매개자, 그러니까 디자인 제품의 판매 장소를 제공하든지 장소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자를 판매 매개자로 정의하고, 판매 매개자의 판매 중단 및 재개 요구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다만 권리자 및 판매 매개자의 책임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판매 매개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이나 매장 등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객 흡입력이라든지 매출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 또 창작자 권리의 보호와 이용자를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은 현행 물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간주돼서 인정을 못하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거래 가능한 유체 동산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행 디자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이제 보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디자인의 정의 및 실시행위, 침해행위 등의 물품을 용어를 변경해서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디지털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현행 메타버스 환경을 홍보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디지털 제품 거래 등 경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메타버스상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로 보면 아까 화상 디자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 화상 디자인은 조작 또는 기능 발휘가 되는 화상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그래픽 디자인에 관한 보호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찌라든지 디오르라든지 나이키 이런 의류 아이템이라든지 신발 이런 아이템은 실물이 아니고 그래픽 이미지로서 거래되기 때문에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품에 한정된 디자인의 정의 및 실시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지털 제품 등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디자인 보호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디자인 심사 정책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